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코너입니다. 화재 속에 상장됐던 백종원 씨의 그 더본 코리아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 공모주 시장의 문제점을 좀 살펴봅니다.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에 공모가 34,000원으로 상장됐는데 초반에 인기가 아주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그 청약 경쟁률이 700대 1 넘었으니까요. 기억하실 거예요. 11월에. 네. 처음에 이제 그 상장 기업 공개를 하면 IPO를 하면 그 회사와 이제 증권사 그 주관사가 상장 희망가를 정하는데요. 예.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에서 거래되면 좋겠다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수요 예측을 했더니 이 밴드보다 훨씬 넘어서 3만 원 넘게 받아도 되겠더라. 그래서 34,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 예. 그렇게 공모가가 결정되면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래서 11월 6일 날 기대를 한껏 받으면서 상장이 됐고, 첫날 장중 한때 64,500원, 공모가가 34,000원인데 64,5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3만 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하면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런데 공모가가 아까 34,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도 도저히 6만 원 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64,500원까지 가요? 그거는 처음 상장될 때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에서 200% 많게는 400%까지 이렇게 밴드를 설정해 놓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움직임 폭이 넓게 해놓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200%까지 밑으로는 90%, 그러니까 10% 떨어질 수 있고 200% 오를 수 있고 여기에 상한가 30%를 더하니까 이론적으로는 260%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이라면 첫날 26,000원까지 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초가를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6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한 8만 원 넘게 갈 수 있었는데 물론 최대한 올라갔으면 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거래가 되다가 이제 첫날 거래가 끝났고 뒤에 한 서너 달 지나서 지금 29,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비싸게 사서 손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네요. 네, 개미들이 손해를 봤다. 정확하게는 계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 페이에 등록해가지고 내 자산 서비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 평균을 봤더니 개인 투자자 2,200명이 200여 명이 평균 한 5만 5천 원 정도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5만 5천 원 이상 오른 날이 첫날밖에 없으니까 첫날 시초가 가격이 급등하자 개인들이 뛰어들어서 산 거죠. 그럼 누가 팔았겠어요? 이 주식을 누가 파니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식이 상장될 때 기관들은 의무 보유 확약이란 걸 합니다. 내가 이 주식 배정 받으면 이 기간 동안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인데, 네, 우리 기관들이 배정받은 더본코리아 주식 수가 188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3만 주 절반 이상이 의무 보유 확약을 안 했습니다. 네. 그나마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그 배정받은 주식 중에도 6개월 이상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물량은 단 14%밖에 안 됩니다. 28만 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관은 애초부터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처럼 상장되고 가격 오르면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상장되고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오르면 빨리 팔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싸움에서 기관이 이겼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 첫날, 둘째 날 이 거래일 동안 미확약 물량 그러니까는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물량의 85% 79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예. 당연히 누가 사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예. 개인들이 이 물량을 샀고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대에 팔아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아마 손실 거의 뭐 반토막 났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기업 공개 공모주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단기 차익 투자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희망 공모가를 높게 써놓고 그래서 또 공모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르면 팔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업과 주관사의 그 희망 밴드 요 정도의 공모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윗부분이나 심지어 밴드 넘어서까지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람을 잡은 다음에 더 끌어올려놓고 자기들은 빨리 팔고 나가버리는 이게 지금 한 1년 된 현상입니다. 그전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실제 공모가가 희망 밴드보다 더 위로 올라간 그 공모가가 책정된 기업이 지난해 66%나 됩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 기관들의 해당 주식을 오래 보유하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해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8.1%입니다. 그 중에 그나마 약속한 그러니까 그 공모주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 약속도 하지 않고 갖고 있을게요. 약속한 주식도 3개월 미만이라는 거죠. 네. 그러게 나서 이제 정작 자신들은 주가가 좀 오르면 초기에 팔고 나가니 개인들도 사실은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모주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누가 더 빨리 팔고 나가나 이 싸움이 돼버린 거죠. 지금 금년 들어서도 가장 큰 관심 모았던 게 LG CNS인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빨리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들 입장에서도 더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기관들이 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개인들도 더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월 5일에 LG CNS라는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기업이 상장이 됐고 역시 희망 공모가 밴드가 53,000원에서 한 62,000원 선이었는데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잘 될 것 같다 해서 61,900원 최상단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관 투자자들 2,000곳이 넘게 참여해가지고 114대 1 경쟁률. 예.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 물량 많이 받도 우리 이거 많이 살게요 이렇게 한 거죠. 많이 배정 받을게요. 그 수요 예측에 7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네네. 그거 한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주식을 배당하니까요. 네. 근데 그때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99%가 밴드 최고가인 61,900원을 써냈거든요. 또 많이 비싸게 써내야 더 주식을 배정해 줍니다.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래서 2월 5일 날 첫날 거래가 됐는데 LG CNS가 역시나 첫날 기관은 264만 주, 외국인은 50만 주를 팔았습니다. 첫날. 누가 샀겠습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첫날에만 316만 주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 보니까 그때보다 한 15% 정도 내렸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봤는지 딱 계산이 나옵니다. 개인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바람만 잡고 공모가를 높게 책정해놓고 그거 믿고 들어가는 개인들한테서 개인들한테 팔아갖고서 차익 실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관 투자자 제도 뭐 이런 걸 탓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도 사실은 100대 1, 50대 1 된다 그러면 다 청약하거든요. 네네. 청약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1,000만 원 하면 100대 1이면은 10만 원 정도 주식, 5만 원짜리 주식이라면 뭐 이 2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 5만 원짜리 주식을 상장일에 한 6만 원, 7만 원 되면 팔고 나와서 2, 3만 원 그래서 치킨값 벌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 참여할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이익은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 60만 주가 자사주였는데 직원들이 15만 주는 인수를 안 했어요. 왜 700대 1이 넘는데 직원들은 그냥 인수할 수 있는데 왜 15만 주를 포기했을까? 이 여의도에서는 1년 동안 보유해야 되거든요. 자사주는. 그렇죠. 직원들마저도 심지어 직원들마저도 1년은 못 갖고 있어. 내가 저거 청약 받아도 자사주 받아도
6개월, 3개월이면 몰라도 네, 네. 그러니까 15만 주나 실권이 생긴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비단 뭐 더본코리아뿐만 아니고 제도도 바꿔야 하지만 정말 이 장기간에 투자하려고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나 투자자들의 증시 접근법이 네. 제일 먼저 좀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풀어야 네. 법이 됩니다. 네. 뭐 맞는 말씀 같고 오늘 듣다 보니까 최소한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가를 높게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네, 최소한 의무 보유 확약은 1년 이상으로 좀 많이 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그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그래서 되겠어요. 의무 보유 하약 물량을 많이 할수록 배정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보따리가 있어서 여기저기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을 넣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보따리 돈을 채우기 위해서 저기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것도 그 보따리에 있는 돈을 중복으로 청약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네, 역시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아무튼 속방이 됐고, 석방됐으니까. 속방됐고, 그야말로 환호하면서 지지자들의 이제 그 지지에 답하고. 아무튼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속방되라고 저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는데 일단 속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 뜬 인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사람을 한 명만 꼽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부인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붕붕 뜬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장 뜬 인물로 예. 역설적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자,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꼽았습니다. 예. 물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만약에 구속 취소의 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석과 구속집행에 대한 즉시 항고가 이미 위헌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1993년 그리고 2012년 각각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제가 봐도 이 구속 취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헌 소지가 없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예. 검찰이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석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는 왜 그 직시항고권을 한 번도 사용 안 했는지 그렇죠. 저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 판단한 게 아니야. 나중에라도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그래서 판례를 확정시키는 게 낫죠. 이걸 네. 완전히 바로 석방주의를 한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예. 최진 원장 검주의 진인물. 저는 이제 윤핵관 한때 말이죠. 윤핵관 3인방에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장제원은 뭐죠? 본인 비위 문제로 그다음에 이철규 같은 이제 아들 고소당했고 예. 이철규는 아들 뭐 마약 문제. 그렇지 참 너무 치명적인 문제로 네. 어떻게 보면 좀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서 참 권력 무상이다. 지금 윤핵관 5인방을 꼽으면 그 추가로 2명이 권영세, 윤한홍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정말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은 윤핵관 5인방 중에 어떻게 보면 2명이 지금 예.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머지 3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합니다. 예. 자, 뭐 윤 대통령 석방 소식부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이제 최창렬 교수께서는
아니 검찰이 왜 이걸 판례를 확정짓지 않고 즉시 항고권까지 포기했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준 원장은 우선 검찰의 이 항고 포기를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에 최근 들어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순속하게 구속 기소하고 그다음 계엄 지휘관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걸 보면 네.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잘 가는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 지휘관들의 발언을 자꾸 바꾸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수사가 좀 허술하지 않나. 또 하나는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이렇게 당연히 구속 기소를 해야 될 텐데 자꾸 영장 발부조차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게 검찰이 어떻게 된 거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갈피를 잡기 힘들어요. 그리고 중도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사람 널뛰듯이 이게 tum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상당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법률적 쟁점인 그 구속 기한을 날짜로 보느냐 시간으로 보느냐에서 뭐 검찰의 그 각종 규정이나 이런 데 다 날짜로 지금 표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급법원의 판단으로 이걸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굳어져 버리면 시간으로 봐서도 나도 구속기간 벌써 지났다라고 막 또 소송 내고 달려들 개인들도 많을 거라는 얘기. 당연하죠. 그죠? 지금까지의 몇십 년 동안의 수사 실무, 관행 이게 다 날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말이죠. 정확하게 날과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체포영장은 48시간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이틀이라고 안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48시간 이틀이면 이틀이란 말이 없고 체포영장이 열흘 10일로 돼 있습니다. 10일은 240시간이잖아요. 240시간이라고 안 되고 10일로 돼 있다고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특별히 지체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48시간을 한 것이고 이 지금 이 구속에 관련된 거는 수사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수사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날로 한 겁니다. 이게 다 법에서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날일로 한 것과 시간으로 한 것을. 근데 이걸 그걸 구분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 대원칙이 있죠. 그 명분으로 이거를 날짜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아무리 그 재판부의 생각을 선의로 해석해서 물론 제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건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게 즉시 항고권이에요.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죠. 받아보자. 최소한 받아봐요. 그런 다음에 기각되거나 이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판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말하자면 구속 집행 정지나 구속 취소처럼 이건 위헌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바로 하루 만에 이거를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구속 집행정지라는 건요. 특히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다시 구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속 취소는 아닙니다. 이건 취소예요. 다시는 내란죄로 구속 못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에요. 다른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다른 혐의로 구속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건 아주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특수본이 그걸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말이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바로 석방지휘에 들어갔다. 이건 정말로 오해받을 수 있다. 김은영 검찰총장이. 근데 이게 구속을 취소한 게 사실 내용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절차를 문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절차인데. 날짜냐 시간이냐 그거예요. 핵심 이유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판사 입장에서 그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작은 절차적 하자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대법원 과정에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고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확실하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담당 판사의 이제 스타일이 어떤 작용을 많이 합니다,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 안 했지만 의외로 꼼꼼하고 아주 치밀한 그런 판사일 수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헌재와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헌재의 판단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죠, 사실은. 조금 아까 이제 그 절차상의 미비한 조그마한 문제라도 혹시 나중에 법률상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 사유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이 구속 취소 사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다루는 문제와 네. 그다음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받게 될 내란 우두머리 그 혐의로서의 형사 재판과는 사실 또 무관한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네. 다 다른 건데 네, 네, 전혀 다른 거죠. 굳이 그것까지 미리 염려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볼 땐 무슨 뭐 나중에 이제 그 본 재판에 가서 예. 이게 기각되거나 공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걸 걱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예. 이건 검찰이 한데 했던 걱정이에요. 검찰이 했던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냥 재판을 승복하자. 말하자면 즉시 항고하는 건 불복 절차거든요. 불복하지 말고 위헌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지금 바로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검찰의 생각인데 예. 판사 재판부가 날짜와 시간을 저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가들이 뭐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날로 계속 계산해 왔다고요. 아까도 앵커 말씀처럼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지금 날로 계산해서 저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구속돼 그러니까요. 있거나 구속 재판 예. 중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렇게 바로 잡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규정부터 다 바꿔야 바꿔버려야지. 논거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형사소송법에 날과 이 시간이 구분되어 있는데 예, 예, 이걸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재판 존중을 합니다만 이야기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담당 판사가 말이죠. 네네. 상당히 진보적인 판사인지 아시죠? 뭐 뭐 지역도 약간 뭐 특정 지역인데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 출신이고 그런 얘기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법 그런 연구 거안 땄으면 좋겠어. 출신인데 성향 그리고 그거 참 그런 말씀하세요. 아까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담긴 저는 취소 처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면 이 재판에 현재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를 충분히 짐작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아무튼 최진 원장 보시기엔 정치적 고려보다는 꼼꼼한 실무적 고려라고 본다. 예, 그 말인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제 당장 뭐 현실이 됐으니까 석방됐어요. 그럼 물론 이제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파면돼서. 그러나 아무튼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가정법으로 그러면 밖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과정에 미칠 영향이 교도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세지 않겠느냐. 당연히 쓰겠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냐 악재냐. 네. 정치 분석가들은 벌써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악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하고 막상 관저에 있는 건 일반 자연인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유롭게 이제 관전 아니죠. 또 사저로 가야죠. 사저로 가야죠. 물론 이제 파면되면 파면 사저로 가는 거, 관저나 네. 사저로 가는 건데 사저 정치를 또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경선에서 당선돼야지 후보로 되는 거 후보가 아닙니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탄핵은 찬성해야 되고 개혁은 잘못됐다. 그래서 뭔가 중도로 의원 확장하려는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제약을 받을 거라고요. 당장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바로 경우. 그렇게 발언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의힘은 선거가 점점 어려질 수 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 지금 현 단계에서의 이 변수로만 본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은 이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보다는 지금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좀 띠는 거죠, 사실은. 상당히 사법부가 나름대로 상당히 이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라는 건 논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보수나 강경한 윤석열 지지층 입장에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좀 예봉이 꺾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결코 본인에게 득보다는 오히려 자칫하면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 보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난도 여러 가지 네. 우리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제 뭐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란죄가 아닌 다른 죄로 다시 구속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뭐 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이 구속을 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란죄로 1심에서 형이 결정될 때 그때 법정 구속하는 방법이 더 이제 있죠.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 논리적으로. 거예요. 법정 구속은 뭐 거의 잘 안 하니까. 그래도 내란죄로 내란죄니까 모르긴 유죄면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이죠. 그 무기징역을 선고해 놓고 법정 구속 안 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긴 그렇죠. 탄핵이 인용돼 버리면은 정말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추가 없는 수사를 사실은.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뭐 선거 개입, 정치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구속 사유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예, 지금 그런데도 이 아무튼 시점에서 지금 석방된 것은 국민의힘 대선 전략상으로는 악재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상당히 최진 원장도 악재라고 보신다. 윤 대통령 개인에게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신다. 당장 겉으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득이 되는 것 같지만은 예, 입체적으로 깊이 보면 크게 보면은 오히려 득이 실이 더 많을 글쎄요.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구속 취소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예. 속으로는 비판이 아니라 웃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웃고 있기까지는 않을 거예요. 석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는 말이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 중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밑에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그렇죠. 이건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재판부가 상당히 원료 심원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따박따박 정말로 실무적으로 챙겼으니까 했겠죠. 재판을 존중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맞는 특히나 말씀이죠. 이 범죄 혐의가 그냥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고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예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날짜와 시간이 이게 잘못돼서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고 해서 석방한다? 전 도저히 재판부의 생각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거 굳이 법률가의 그 생각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저희가 읽어봤어요. 법조문을 다 적어갖고. 네, 네. 그거 무슨 변호사로 다 하고 헌법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다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직시항고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제도를 왜 그 권한을 안 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진임으로 아까 꼽았던 건데 뭐 지구이 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뭐 논리는 있더라고요. 위헌 소지가 알겠어요.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그거죠. 내란으로 재판받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네. 그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는 풀려나 있다. 그 문제가 있다.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최상일 교수님 그 말씀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를 더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고 이제 저 이재명 대표 재판 과정에도 그렇고 말이죠. 사법부의 판결이 상식 도대체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그리고 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그걸 어김없이 어긋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크게 보면 상당히 사법부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말이에요. 어떤 강력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네. 사실 뭐 이런 석방되면은 뭐 중도 진보는 뭐 그 강력히 반대하고 보수는 만세를 부르지만 예. 대다수의 또 중도나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탄핵은 기정사실도 뻔한 건데 움직일 수 없는 계엄은 잘못된 건데 네. 또 이런 작은 절차적 문제로부터 바로 석방되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상당히 좀. 보세요. 지금 탄핵은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 계엄이 잘못된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말이죠. 내란을 민주당이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실한테. 드디어 예. 급기야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변침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탄핵은 이건 기각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심지어는 수사기관을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세력 하잖아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공수처, 헌재, 선관위 다 부셔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누굽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에요. 예. 서천호 의원.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로 이건 안 옵니다. 이제 그런 네. 와중에 뭐 법원에서 그 실무적으로 꼼꼼히 뭐 따져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구속 취소가 나오니까 거봐라 모든 사법 절차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침소봉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탄핵은 바로 각하되는 게 옳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아니, 건데. 전혀 연결이 안 돼요. 탄핵 심판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법률을 위반했느냐,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중대하냐. 대통령 그거죠. 파면할 정도 중대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을 따졌느냐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란죄가 형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이미 그래서 배제했습니다. 내란죄는 그건 형사 재판을 다뤄라.
헌재는 그거 다루지 말자라고 했고 또 특히 공수처를 약간 지정을 했어요. 재판부가. 네, 네. 공수처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살짝 지정했는데 그러나 헌재가 공수처의 조서나 이 자료를 전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 공수처의 증거 조서나 이런 것도 채택했으면 이 독수 독과 때문에 크게 큰일 날 뻔했어요. 헌재가. 그렇어요. 다행히 근데 공수처 자료를 채택을 안 했으니까 검찰 자료는 채택을 채택했습니다. 했지만, 예. 근데 공수처 자료를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탄핵은 기각돼야 되고 모든 게 조작이고 허위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벌써 그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건너뛰어서 예. 하나 이제 설정해서 말씀드리면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언제든지 이후 국정에 복귀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계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계엄을 선포해도 문제가 없다. 국민 계몽 라는 차원에서 네, 국민 계명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적 근거,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헌재가 절대로 무슨 기각은 하지 않을 거라라는 인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중요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근거 논리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당연한 얘기죠. 뭐 이것 때문에 헌재의 이 그 판결 날짜가 좀 더 늦춰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벌써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 구속 취소되는 거 봐라 다시 변론 제기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그 궤변입니다. 사안이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자꾸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논리를 견강부여하고 억지를 부리고 궤변을 쓰는 건데. 예. 아니 민주당 보고 내란했다는 사람들인데요. 아니 민주당 알겠습니다. 개혁은 알겠습니다. 민주당이었나요? 난 네. 그건 참 이해가 도저히 안 1시 32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이현 씨. 네, 서울 시내 전체적인 상황은 크게 어렵지 않겠는데요. 현재 한남대로 상황입니다. 북한남 삼거리 부근 도심 방향 3개 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집회 때문인데요. 부근이 혼잡하니까요. 감안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 볼게요.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 중에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입니다. 흥천 이포 부근과 동곤지암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다음은 충청권을 오가는 논산 천안고속도로입니다. 천안 쪽으로 정우터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한 개 차로가 막히면서 북공주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에서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큰 정체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열 교수. 저 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이 한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내란 수계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이건 뭐 아주 민주당의 생각 그대로 반영한 생각이고 전 졸개란 이런 말까지는 전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전국을 찌르면 알려고 생각합니다. 네. 최준 원장 금주의 한마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직후에 한 말인데 솔직히 너무 좀 기가 막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점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구치소에서 뭘 배우는지 나는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네. 또 하나는 감옥에서 잠도 잘 자고 그래서 더 건강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감옥에 가면 국민 걱정하더라고 정말 날잠 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과거 말이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구속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엄이나 내란죄 혐의보다는 제가 지금 비교해볼 때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3년 넘게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야 거기서 잘 먹고 잘 잤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머리핀도 못 꽂고 정말 그 힘든 생활을 하는데 예. 야 계엄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고 나와서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말이에요. 두 주 불끈 쥐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좀 보수 여성 지지층들은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예. 중도층은 정말 아마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외부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 당장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때까지는 잘 안 하다가 전 바로 나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행태로 미뤄볼 때. 지금 보세요. 지금 거의 구치소에 있다 나오면서 그 한 얘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향력 행사하고 네. 저는 경선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네. 경선에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예. 말씀드린 건데 예.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층 결집하고 여론전에다가 더 나가서 경선에 개입해서 개입할 것 자기가 미는 후보를 세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지금까지 친윤이라든지 이 주류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정당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 계엄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분들이 말이죠. 따라서 저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국민의힘은 정말로 보수를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정말 보수를 참칭하는 정당으로 전락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역사에서 하나의 정당이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부상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국민의힘이 그런 과연 자정 능력, 보건력이 있느냐 전 좀 회의적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이 돼도 당내에 미칠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준 원장? 막강할지 모르겠는데 막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예, 바로 제가 저 동감이라고 그러는 그게 이제 딱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거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인용되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아무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그 단적인 증거가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딱 겨냥해서 이게 단순히 날짜 계산하는 게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공수처 문제 지적하고 그다음에 뭐 홍장호 같은 이런 부분들에 실체 박혀져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목조목 전방위로다가 문제점 지적하고 이 조작 허위 사건을 밝혀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파헤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 완전히 끝판왕인데 그야말로 이제 제가 행동 개시하겠다는 국민 앞에 이제 선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선이든 대권 가도든 뭐든 간에 그리고 당장 바로 석방된 직후에 청와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서 수석회의도 소집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에 대한 개입 문제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봐요. 저는 당장 오늘부터 이를테면 경찰 며칠 전에 인사했지 않습니까? 간부 인사. 여기도 윤심 개입설에서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본인은 아무튼 이 석방된 직후부터는 완전히 어깨 펴고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정치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점점 더 외부 활동도 확대시키고 두 분 다 공이 그런 전망을 하셨는데 그리고 김치찌개 먹고 김건희 여사 같이 있다는 내용까지도 언론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될수록 국민의힘은 대선 치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쉽지 않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할 거라고 본다. 좀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윤 대통령이 자신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이렇게 말을 안 해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하긴 대통령 취임하고 직후부터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과정부터 왜 당을 생각하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러지? 라고 우리가 많이 걱정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강성 지지층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전에도 여론조사가 뭐 50% 육박한다 나왔다라고 지금
오히려 더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현상인데 이와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내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푸틴이 냅다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2000년에 대통령이 돼서 지금 5선째 25년째 집권하고 있거든요. 아주 강력한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보통 70% 정도 나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직후부터 초강경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부터 80%로 넘어가면 지지율이 최대 80까지 찍었어요. 혹시 윤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무조건 말이야 전쟁 비슷한 상황 계엄 막 이렇게 가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러시아랑 똑같은 수준으로 본다고요? 러시아 수준이 세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러시아가 뭐 군사력이나 세계적이지 뭐 다른 어떻게 세계적인가?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정치는 지금 뭐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보다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중산층, 중도층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또 상식적 판단력 이거는 우리의 수준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저는 각종 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다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속방이 되고 이게 저는 이게 글쎄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둠이 오기 전에 이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어요. 전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이 보도를 처음에 그저께 접했을 때. 그래서 어제 또 석방될 때 또 놀랐는데 연이틀 정신을 못 찼어요 제가. 그저께 어제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거의 그 마지막 어둠이 아니겠는가. 다 떠나서 제가 윤 대통령 미워하고 좋아할 것도 없는데 내란의 우두머리를 받은 분이 어떻게 석방돼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국민의힘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야. 점점 더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석방까지 됐으니까. 한동훈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구속 취소한 거 석방한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책 내고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껄끄러워진 거예요.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당연히 저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운명은 정말 헌재 결단 다음 주로 예상되죠. 예, 그리고 중도층의 판단. 이번 주 1월 앞으로 이번 주. 예, 현재 중도층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완전히 저는 뭐 추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좀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자신의 그 체포영장 가결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네 당 일부 의원들하고 검찰이 짰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점. 심지어는 친명의 좌장이라고 불려지는 정성호 의원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까지 하는데 지금 더 이상 뭐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도대체 이런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근데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이런 말이 가져올 파장이 워낙 클 걸 알 것 같은데 말실수일 수도 있지만 좀 말실수의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미필적고의 같은 의도된 발언 아닐까. 뭘 의도한 거예요? 아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는 거죠 그야말로. 왜냐하면 그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말 자체가. 2심 판결이 3월 26일 날 나오잖아요. 공소선거법.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1심 같은 지난해 나왔던 1심 판결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 나오면 대단히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어려워질 거에 대비해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쐐기를 박는 뭔가 경계를 하게 하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연결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난 비명계하고 짠 거 다 알고 있어라는 정도로 다 보고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뭔가 3월 26일 날 어떤 재판이 나올지 모르지만 비명계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하면 아까 푸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강성 발언을 함으로써 더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효과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같은 통화 행보하고 비명계 주자들 만나는데 게다가 잘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박용진, 김부겸, 임종석 차례로 쫙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해놓은 직후에 왜 이런 말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못 믿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확신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속내가 실수로 불쑥 튀어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나 뭐 임종석, 박용진 이런 사람은 절대 너희를 못 믿어. 같이 못 가. 그걸 할 수 없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지지율 높이고 중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 행보를 하긴 해.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던 게
불쑥 얘기해서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하면 말실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다 보면 툭 속내가 저는 튀어나왔다고 보는 거죠. 아차 싶은 거 그거를 이제 정성 의원이 서둘러 주워 담은 거라고 보는 건데 네. 저는 앞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통합하고 당평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여전히 속내와 실질적인 전략은 예. 거리두기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속마음이 그거라서. 예, 속마음 물과 기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당내에 이게 자꾸만 이 단합이 안 된 말이죠. 지령률이 높아져. 어느 정당이나. 그럼요. 그건 선거 우리가 항상 본 거의 대원칙이거든요. 아, 그건 예, 다 아는데 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갈라진 모습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성면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인용되면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뭐 전 어제도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자신의 그 구속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아주 치명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잖아요. 자기는 그 체포 불특권인 그 특권에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제든 체포 동의안 가결시켜라라고 했다가 부결 호소했죠. 막상 그 표결을 날짜가 다가오니까 정반대로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또 그랬죠. 썼다가 그래놓고서는 뭐 한 의원 30여 명이 이제 그 찬성해서 가결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면 그 의원 한 30여 명이 자기의 부결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그 사람들을 검찰하고 짰다? 글쎄, 그래서 말실수로 보기에는 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성장 과정이나 성격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DJ처럼 이렇게 용이 주도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처럼 툭툭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감정적인 스타일이고 즉흥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통합도 하려면 제대로 연출을 쭉 해야 되는 건데 가끔씩 불쑥불쑥 속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정책도 그렇고 25만 원 이런 정책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속마음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 이건 뭐 감추기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럴수록 좀 당내에서 조금 더 그런 걸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어떤 시스템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대목에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래서 거죠. 우리 최진 원장의 그 분석대로 하면 좀 방심했다. 그렇습니다. 탄핵도 예. 망국면이고 그러니까 좀 방심해서 또 유튜브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부추기기도 하고 자극시키니까 나왔다. 이런 스타일은 주위에서 제어하기 힘듭니다.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네. 상당히 그 부분은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이 선거가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방심하는 측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지금 검찰총장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탄핵의 단자를 바로 지금 내면 안 됩니다. 지금 탄핵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고생을 하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탄핵을 직접 추진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탄핵해봐야 그 기가 막힐 텐데. 습관성으로 탄핵자를 밭으로 토해내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결국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3,058명 과거 수준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의대 학장 또 대학 청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 2,000명 5년 동안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면 백지화 상태로 지금 간 결과입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새로 뽑힌 신입생들마저도 지금 수강 신청도 안 하고 다들 수업 거부할 그런 태세를 보이는 와중에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2년치 7,500명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거 참 큰 숙제인데 그렇죠. 시간은 자꾸 좀 늦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학생들이 다 돌아온다는 전제를 물론 깔긴 했으나 하여튼 2,000명 증원은 없었던 일로 원점 회귀가 된 상태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야말로 정말 온통 우리 국민들만 잔뜩 고생하고 환자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완전히 원점이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사실상 오로지 대통령의 고집이었어요. 딱 2,000명.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1,699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난해 총선 전에 발표하면서 사실상 그 국민의힘이 참편 하나의 원인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좀 파면 국면, 탄핵 국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이게 의정 같은 해소된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봉합시켰을 뿐이죠. 그런데 그나마 글쎄 하나의 단초를 열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혀 이건 문제의 또 시작일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또 증언을 또 기대했던 국민들도 있습니다. 예. 단 이게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죠. 예. 증언의 그 숫자 자체가. 근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지금 이 조치 자체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그냥 100% 무릎 꿇은 거죠. 결과가 되는 거죠. 투항한 거죠. 투항하고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투항한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하면 저는 의료 정책 실패 이게 아주 계속적으로 퇴임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주위의 의사들도 제출보면 정말 이 의정 같은 의료 봉규는 윤석열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엄청난 정책 실패고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탄핵 실패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너무 큽니다. 이 실패 영향이 악영향이 크고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의대생들만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에 관련된 학생들 그다음에 예. 과들 대학들에서 전국적으로 온통 2030 세대로 완전히 그 정책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이 정책 실패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어요. 아무 대책 없이 내 뱉어버렸던 내 던져버렸던 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왜 이교라는 다른 장관이 책임지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 계엄 사태 못지않은 엄청난 정책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큰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장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노조나 뭐 이런 쪽은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죠. 반발하고 있죠. 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뭐 그냥 계속 우리는 증언하겠다라고 밀고 나가기도 참 어려운 그런 거고. 상황도 진퇴양난 진퇴. 끝에 결국 무릎 꿇는 모양새를 택한 셈인 거죠. 그런 형국이죠. 그런 형국이고. 무릎 꿇을 때는 꿇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다라고 분들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2,000명 증언 그리고 5년 동안 10,000명 증언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잉태된 겁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대통령 복귀해서 책임지나요? 아니 대통령이든 말이죠. 장관이든 간에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예. 무릎 꿇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정책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뭐. 당장 이제 내년도 26학년도 입시 정원은 3,058명으로 회귀하고 2027년부터는 이른바 의료인 그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 추계위원회 구성에 의료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증원은 이제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어렵죠. 의사단체도 일단 증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의대 합격한 사람들이나 의사 선생 알바하는 경우도 많아요.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들. 제 아는 선배의 딸이 의대 합격을 했는데도 2년 동안 못 가고 알바생을 하고 이런 진짜 지칠 수 없는 그런 정책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 지금 이후로도 정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성과가 뭐가 있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떠오르질 않아요. 네. 그래서 계엄에 대한 어떤 논란, 탄핵, 내란죄 여부보다도 그 못지않게 제가 계속 지적해온 거는 2년 반 지나가는 동안에 임기 동안에 뭘 했는지 뭐 처음부터 민생을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뭐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진척이 없었죠. 사실상. 그 네 가지만 제대로 했더라도 4대 개혁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옮기는 걸 가지고 온통 나라가 그것도 분열됐었고 이태원 참사 가지고 책임지니 안 지니 가지고 또 가고. 자, 이제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뭐 탄핵 결정된 후에 차분히 한번 또 좀 되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롤 키즈의 When I Dream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